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편안하게 잘 보냈고 잠만 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 푹 맞아요. 자고 났더니 감기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힘찬 그 컨디션으로 한번 새로운 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 이렇게 제목을 잡아주셨는데 어디가 꼬리고 어디가 몸통일까요? 파생상품 시장이 꼬리이고요. 주식 시장이 몸통인데 네. 지금은 웩더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꼬리가 몸통을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저는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이 1999년에 한국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왜 도입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진앵커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뭐 금융상품의 다양화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환 자유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드나들게 빗장을 열어줬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언제든지 나가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또 환전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은 아주 간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운용이 되는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금요일과 오늘 파생상품 시장에서 즉 선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21조 원 규모로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서 거래소 시장은 오늘 8조 원 규모 거래 대금을 형성했거든요. 물론 선물 시장과 주식 시장, 종합지수 시장, 거래소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래 대금이 일부 증가했다라고 해서 시장을 교란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 거래량, 그러니까 금요일과 오늘장 이전의 거래량 수준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 규모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보통 한 14조, 15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과 오늘장 기점으로 해서 21조 규모로 늘어났다는 것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선물 시장에서의 집중도가 강화됐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인지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기준을 잡는 요인이 환율입니다. 환율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해서 한국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겠다 또는 자금을 빼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채권 시장으로 돈이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으로 돈이 넘어간 이후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 규모 측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외환시장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방향성으로서의 외국인의 유입 또는 나가는 형태의 자금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채권 시장, 다음이 파생상품 시장, 거래소 시장 순으로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원래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이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웩더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상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셨고 이 외환 시장에서부터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흐름들도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로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12월이 이제 시작돼서 연말에는 보통 기대감을 갖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 5가지 요인을 말씀드리면서 12월 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19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여 동안의 주식시장에서의 12월장을 보게 되면 네. 22년도 한 해만 빼고요. 나머지 4개년도의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통계적 자료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12월장은 강세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판별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 대선이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 이렇게 5번 있었고 2000년까지 6번 있었습니다. 공이 100%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미국 시장을 상승했어요. 11월 첫 번째 월요일에 다음 날이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1월 대선 이후에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 횡보 조정이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최근같이 지수의 조정을 받는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승한 반면에 11월장에서의 대선 이후에 한국장은 조정을 받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에서의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공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6번의 미국 대선 이후에 국내 시장의 종합지수와 시장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대선 이후에 시장이 상승했는데요. 국내 시장은 11월 조정을 받고 12월에 상승했다는 두 번째로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서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8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시장에서 20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국내 주식을 팔고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장의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의 상품 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8월부터 한 3개월 동안 20조 원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채권시장에서는 약 30조 원 규모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가중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을 일단 팔긴 팔되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 돈을 담아놓는 겁니다. 이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채권 시장에 들어갔던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시장에서는 리스크 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으나 이 매도되어진 자금들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간의 변화,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 자체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정적 의미로의 해석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서의 외국인 투자자 매도 있고 매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부정적인 흐름으로의 그 전망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런데 이것도 부분 달리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경기 침체를 판단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3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되어야 하는 현상이 나올 때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물과 10년물의 국내 국고채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3년물은 2.6%고요. 10년물은 2.9%입니다. 30bp 정도가 최근 내에서 유지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의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도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엔캐리에 대한 부분도 최근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랬죠. 그런데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 엔화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140엔에서 156엔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150엔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캐리 이탈이 나올 만한 엔화의 움직임 상황에서의 가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요인을 말씀드리면서 짧게 해석을 드렸는데요. 12월 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전파를 드리면서 이 5가지 요인, 시장은 완전하게 하락으로 이탈된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기보다는
최근 내에서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12월 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에서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근거로서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5가지 요인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가져갈 수 있는 좀 것들. 복잡하고 네. 난해하고 좀 너무 장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하나 5가지 시장에서 가장 네. 핵심적으로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 반박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린 그쵸.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히스토리에 대한 것도 짚어주셨고 네. 지금 장단기 금리 체크를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일축을 해주셨고 네.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 불거진 N달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전통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12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하라 그랬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또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 히스토리대로 갈지 아니면 올해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까 싶을지 궁금하거든요. 전통적으로 환율이 하락했던 요인은 우리가 먼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출 기업들이 연말 내고, 그러니까 연 동안 수출했던 부분을 연말에 이제 환전하는 형태에서 내고 물량들이 출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네. 12월 달에는 환율이 다 하락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한 6원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1,400원대 다시 네. 도달을 했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환율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2월 전통적인 약세 현상을 보여줬다는 흐름들, 그리고 연말 내고 물량이 이제부터는 12월 들어 출해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가격 수준 대비해서 추가로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락의 부분은 정확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1,4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 물량이 계속 출해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상황에서의 부분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 하향 안정화가 아니고 지금 수준의 가격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좀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시장 변수와 전망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정답 내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하셔서 어느 섹터가 관심이 있는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총 상위,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그 주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내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시총 1, 2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네. 최근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제외해 놓고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은 LN솔입니다. LG에너솔루션.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30만 원, 그러니까 바닥점 30만 원을 찍고 40만 원대 올라온 이후에 최근 39만 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일부 반등 좋습니다. 물론 나머지 2차 종목들이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대표 종목인 2차전지의 LG에너솔루션은 바닥을 찍고 상승 과정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연초에 7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살짝 넘어갔다가 지금 100만 원 전후로 해서 주가가 등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요. 1차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내에서 가장 주가가 크게 빠졌던 종목이죠. 30만 원 고점 찍고요. 그리고 20만 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금 22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바닥을 찍은 이후에 반등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최근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반등 주고 있죠. 그리고 KB금융, 말씀 안 드려도 최근 흐름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현대차와 동일하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15만 원에서 22만 원, 1만 원까지 반등을 줬어요. 강한 흐름이죠. 이게 이제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가 바닥을 찍고 반등 주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종목의 몇몇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LG에너솔루션, 삼바, 현대차는 바닥 찍고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다지 나쁜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떨까요? 아직 바닥을 찍진 않았어요. 완전하게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시총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은 바닥을 찍고 일정 부분 반등을 주는 종목이 있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바닥 찍고 반등을 주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올라탈지 아니면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지는 선별적으로 투자 스타일상 그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의 흐름들이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 수준의 현상이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흐름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면 시장 자체도 바닥점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시총 상위주 이 10개 종목들의 추이를 통해서 네. 좀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그리고 각 종목들이 대표하는 이 섹터에 대한 전망도 좀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사실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렇게 그렇죠. 한참 뜨겁게 떠오르다가 요즘에는 또 좀 많이 좁혀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조선 방산 바이오가 트럼프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섹터인데요. 네. 조선종을 조정받았습니다. 방산 같은 건 선조정을 받고 오늘 일부 반등을 주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표 종목이란 알테오제나 리가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선조정을 받고 바닥점에서 흔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수혜주 섹터에서의 종목들은 당분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기관화 과정에서의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수혜주가 이번 주 흐름 내에서 강한 흐름에서의 시세 분출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흐름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투자 관점의 접근은 관망으로 해석하는 게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망으로. 대표님 그러면 머스크의 입에 의해서 움직이는 섹터는 어떻습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네. 로봇이나 등등의 섹터 흐름들이 있겠죠. 트럼프 수혜주와 아주 유사하게 비슷한 경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해석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트럼프 수혜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망하는, 네.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